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은 좋게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양시장이 1% 넘게 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미국 쪽에서 이 대중국 반도체,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통제하겠다라는 발표가 결국엔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선반영하면서 하락이 좀 많이 깊게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를 좀 저점 매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양 지수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끝까지 봐야 할 것은 어제도 출발은 괜찮았는데 막판에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도 일단은 상승 출발 이후에 마지막까지 이런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급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전기전자, 화학, 금융 섹터, 자동차,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환율은 1,4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은 상승거리를 찾고 있나라는 마음 들긴 합니다. 예. 네. 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반등할 타이밍도 된 것 같고 연말 시즌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랠리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하는 랠리. 자, 그러면 시장 오늘은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테마, 업종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역시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원들, 빨간 원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업종이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한다는 의미겠죠. 검색량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업종일수록 원이 크게 나타나는데 화장품이나 전선, 전력설비, 은행, XR,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이렇게 골고루 반도체 2차 전지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골고루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규제할 때 우리도 역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는 좀 너무 바닥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수혜할 수 있는 업종들도 오늘은 함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이라든지 드론, 조선, 로봇, 우주항공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항공도 역시 좋은 이야기 계속 나타나고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미국 쪽에서도 났다.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전력설비 쪽에 역시 계속해서 AI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동반해서 상승하는 업종이죠. 전력설비, 전선, 냉각 시스템도 오늘은 함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일본 쪽의 업체로부터 기술 수출 관련해서 자금을 수령했다. 2천만 달러 정도 수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또 낙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함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화장품도 오랜만에 다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의 수출이 굉장히 좋답니다. 11월까지에 이미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조정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난주 인사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개혁의 의지 안 보인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일단은 오늘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HBM 또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가 새로운 규제를 이 중국 수출에 적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서 만든 HBM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도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거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국 쪽에 수출하는 HBM이 이것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것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이미 미국과 상의를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선 제외가 됐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HBM 조금 저사양 메모리 HBM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이것의 수출이 아마 통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쪽에 HBM 수출도 막히게 되면 다시 한번 조금 고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HBM4나 HBM3E 같은 것들을 엔비디아에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별로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해석들입니다. 지금 HBM은 거의 다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극소량이겠죠. 아니면 없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이슈,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에 선반영된 이슈가 이미 지난주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밀리고 있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미반도체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3.7% 강하고 이오테크닉스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5.4% 강세 힘을 보이고 있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HBM 생산에 굉장히 필수적인 레이저 커팅 장비를 제공하잖아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HBM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 장비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오늘 시장을 이끌고 수급도 유입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오랜만에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K뷰티가 정말 해외에서 잘 나가기는 잘 나가나 봅니다. 올해 K뷰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1월까지의 화장품 수출 금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9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2021년에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 1년 동안 수출한 게 9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이미 2021년의 수출액을 뛰어넘은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 한 달, 마지막 12월 수출을 바짝 하게 되면 100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참 수출 좋다, 해외에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미국 쪽의 수출을 우리가 다변화하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매출 성장률이 약간은 이제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성장률 자체가 플랫해진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매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에도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해외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나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 너무 좋다. 그리고 K-뷰티, K-컨텐츠, K-엔터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에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관세 우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판매 경기가 안 좋으면서 부진한 것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러면서 화장품 관련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VT가 주도를 하네요. 어제 VT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요. 리들샷, 그러니까 대표 제품이 리들샷이라고 하는데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NC, 자회사 추가 지분 인수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VT는 앞으로 화장품 회사로서 색깔을 더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 가까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11% 급등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한 달 안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됐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중에 하나였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그동안의 루머를 털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제는 중장기 성장 매력이 돋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코스맥스, 그러니까 화장품 ODM 업체들의 강세, 그 중장기 성장 매력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이슈 있는데요. 한 달 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관련주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10% 급등,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9%, 코스맥스도 6.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상승 탄력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오늘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또 이유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출시돼서 이게 일부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사업부 부사장이 X에다가 이야기를 남겼는데 자,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전반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 의지가 일론 머스크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AI 기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캡, 로보택시도 이제 빠르게 진출하고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많이 철폐시켜주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잊어버릴 때쯤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스테이프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11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차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국에 테슬라의 주가 이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에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연결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오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쭉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에 입지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영상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라이코 오늘 1.4% 약세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름과 같이 자율주행차용 레이더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SOS랩 오늘 3.2% 약세 흐름으로 오전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힘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종목별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 파트너님과 함께 궁금증에 대한 해답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인사 함께 나누시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초에 힘이 좋았는데 점점 더 그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우선 10시 18분 구간 지난 이 시장, 양 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1,500억 원가량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최근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오늘도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시장 분위기가 1.3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686선까지 올라선 모습, 경주한 모습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165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반도체 제재에 대한 우려감 속에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셨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이 전일 그리고 꾸준하게 현재까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이상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가량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네이버를 향한 움직임 괜찮은데 오늘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기업군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또 새로운 파트너님이 저희와 함께 오늘부터 함께 합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 함께 하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다른 시간에는 여러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만큼 정말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이끌어 드리는 이데일리 파트너,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공해드릴 정보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당일 핫한 키워드 그리고 테마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법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모든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오늘부터 이 시간 또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파트너님께서 항해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고 목적지를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12월장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님들이 유튜브에다가 지금 인사도 나누고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세요. 시장 분위기가 오랜만에 괜찮은 만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증시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너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번 어제죠. ISM 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나왔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컨센서 예상치는 46.5, 47.5포인트였는데 결과치가 48.4포인트로 시장보다도 예상치보다도 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특히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흐름에서 시장이 물론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포함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ISM 제조업 물가 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니라 ISM 제조업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이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좋은데 물가까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패드워치상 75%까지 올라간 만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연준 인사, 매파 연준 인사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 FOMC에 대한 그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장 한 번 더 훈풍이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냐면 자, 바로 보시면 바로 중국의 경기입니다.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9월 말 마이너스 40포인트에서 현재 플러스 2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기존에는 국내 증시와 중국 경기가 큰 폭의 이제 영향을 상관관계를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저평가된 만큼 악재보다도 호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인 만큼 중국과 어느 정도의 동반적인 경기가 좀 동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앞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장 산타랠리를 미증시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분위기 자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는 섹터도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 오늘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장은 바로 AI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오늘 가장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11월 8일 날 정말 장 마감 이후에 그것도 시간 외까지 마감한 6시 34분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를 했습니다. 이 5,5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2호
기업을 인수를 3천억 원을 이용해서 제휴를 인수를 하려는 그 이스페타시스 그룹주의 계획에 금강원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좀 무산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페타시스 개장 초에 14%가 넘어가는 강세가 이어졌고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눌렸기 때문에 상승 시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매수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장중 14%까지 갔다가 좀 눌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후장에 분봉 보시면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9시, 10시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는데 이 종목이 사실상 개별 악재는 없었던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하락폭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요. 자, 2024년도 11월 6일과 11월 8일 이 갭으로 하락하기 직전 저점인 35,500원까지 이 전 저점인 35,5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기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박스권을 뚫어낸 강한 상승세 이후에 눌리더라도 큰 폭으로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공략하지 마시고요. 24,700원 이 라인대까지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 참고하시면서 신규 타점 잡아보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목표가를 35,500원대까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이슈에 대해서는 AI 언급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페타시스 차트까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이슈는요. 화장품과 뷰티 관련된 섹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제 국내 수출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금액이 연간 미국 기준입니다. 연간 소비 비중의 20%를 상회합니다. 그만큼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5년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일주일 평균 S&P 상승 지수가 0.8%를 기록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인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K뷰티 수출 9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 앞으로 100억 달러 돌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쥬란 시술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쥬란 시술이 긍정적인 흐름을 화장품 판매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이 실적 호조에 대한 상승세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큰 틀에 대해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시면은 2024년도 3월부터 그리고 4월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세 상승 이후에 최근에 보시면 일정 부분 좀 눌리는 경향이 있죠. 11월 5일부터 좀 눌렸습니다. 11월 말까지 좀 눌렸었는데 이 조정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전 고점인 20만 8천 라인대.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넘지 못했던 이 부분에서 강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했던 이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12월 2일 어제죠. 어제 9%가 넘어가는 강세로 이 구간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의 흐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0만 7천 원, 20만 8천 원 이 라인대, 20만 7천 원에서 8천 원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19일부터 29일까지의 강력한 저항 라인대였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소폭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구간 20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20만 7천 원 혹은 20만 8천 원 이 라인대에서 기준 잡고 공략해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때에는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신다고 기준 잡아보면 24만 1,0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한번 터치하는 선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신규로 공략하신 분들은 24만 1,000원 라인대에서 한 차례 쉬었다가 매도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오늘은 침습 관련된 업체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 계신 게 냉각 시스템인데 AI와 좀 연장성상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AI 붐이 일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효율이죠. 효율도 중요하고 이 효율을 극대화로 시키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 센터의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열기를 식혀줄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도에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는 대용량 이제 냉각 제품인 칠러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5위에 안착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가장 AI 중에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입니다. 이 전력 저장 장치가 원래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 글로벌 이제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점유율 1위 나라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중국이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의 대규모 관세,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ESS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2위인 국내 기업들은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주가는 조금 아쉽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8월부터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상승세를 모두 다 반납을 했어요. 하지만 반납을 한 만큼 현재 종합주가 지수 기준에 지금 저가에 위치한 만큼 이 LG전자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과 어느 정도 동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분석해 보면 중요 지지 라인대인 이 86,600원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그 코스피 지수가 장중 10%가 넘어가는 하락세에 나왔던 그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8월, 11월, 13일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조정폭이 다시금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저가 부근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반등이 이어지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86,500원에서 86,600원 이 라인대에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등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제 전 고점인 95,000원 무난하게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단기간의 조정폭이 큰 만큼 여러분들께서 전 고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쉬어가면서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재공략하는 전략 잡아가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한 수익권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는 LG전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 국내 대표적인 관련 기업 중 하나이죠. 차트까지 분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공약주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섹터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 공약주 이름 뭘까요? 오늘 공략주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소비의 확장,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에 대한 편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사상 최대치 에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클래시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024년도 8월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올리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종목은 상승 추세, 종합주가 지수와는 좀 별개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에는 이 단기 중요 지지 라인대인 4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52,700원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44,000원대로 짧게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52,00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추가로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심 가져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인 클래시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비침습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격 밴드 지금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와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전체 생산의 흐름에서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가까워서 주로 접하게 되는 업종을 전방산업, 생산품의 소재나 소비재를 만드는 업종을 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와의 거리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산업을 보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부품이나 제철 같이 소비자와 멀리 있는 업종이 후방산업, 자동차 판매와 같이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산업이 전방산업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의 산업이 후방산업,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산업이 전방산업됩니다. 전후방산업은 생산, 판매 과정에서 서로 상호의존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추가로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업들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전방산업부터 후방산업까지 직접 하는 구조를 갖추기도 하는데요. 개발, 생산, 유통, 판매,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거죠. CJ가 영화, 기획, 투자, 배급, 상영까지 하는 것, 또 할인이 사료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직접 관리하면 전 과정을 통제하면서 품질 유지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쉽고 재밌죠? 오늘 영상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 보면서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중국 시장이 상해 종합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0.6%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한 0.1% 내외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 0.1%대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상승 탄력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1.7%대까지 지금 2,496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500선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코스닥도 1.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 시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이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센터장님이 자세하게 재밌는 이야기들 분석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하이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또 주가도 한번 또 내려앉았고 이슈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진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악재가 좀 겹친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유진스 탈퇴에 이어서 이제 방시혁 의장의 개인적으로 4천억 원 차익을 누렸다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가 좀 네. 나는데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 다뤄보긴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유진스 저도 좋아하는 걸그룹이긴 한데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뉴스인 그쵸, 거죠. 그쵸. 이제 걸그룹 유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서 전속계약 중대사항 위반했다 이러면서 11월 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네. 밝혔는데 어도어는 이제 하이브의 산하에 있는 레이블이고 그렇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니진 어도어 대표하고 이 하이브 간에 약간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 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지금 미니진 대표는 이제 쫓겨난 그렇죠. 상황이고 물러났죠. 그에 이어서 이제 사실 예견된 상황이긴 한데 지난 13일에 이제 이 유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한테 8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이제 내용증을 네네. 발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미니진 대표의 복귀도 있었고 시켜달라. 하이브 문건에 뉴 버리고 새로 판짜면 될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 해명을 좀 요구하기도 했고 유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조처를 취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해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진짜 딱 14일 지난 된 게 지난주 29일. 29일이었죠. 그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사실 이제 답변도 했고 이런데 계약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해서 이게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도어의 입장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미니진 대표가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유진스는 우리 멤버가 이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직접 설명했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이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뉴진스는 어도에서 이제 본인들 계약 해지하겠다,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자,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도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나 어도 측에서도 뭔가 분명히 대응을 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보통 이제 소속사하고 소속 아티스트 간의 분쟁은 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 보통 이제 아티스트들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혹은 이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통해서 판단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그쵸.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유진스는 사실은 이제 2029년 9월, 7월까지 이 전속 계약이 유효한데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소송 없이 그냥 전속 계약 해지하겠어 네. 하고 이제 통보를 한 일방적으로 거예요. 통보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유진스가 어도어의 규칙 사유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고 네.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니까 우리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무소송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거를 되돌리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를 이제 어도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도어가 법적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유진스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유진스가 법적으로 대응을 먼저 했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도어 소속으로 있어야 되고 그쵸. 소송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결정을 잘한 거죠. 유리한 전략을 입장이네요. 잘 예.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어도어가 만약에 유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좀 막으려면 활동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해야 소송을 해야 되는데 되는 거죠. 예. 사실 어도어가 유진스의 이런 이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도어가 밝힌 입장이라는 게 유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소송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지켜보는 입장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유진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경우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당장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뉴진스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일단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뭐 뉴진스는 그걸 원하지 않는 입장인 상황이고 뭐 거의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하이브와 어도어는 조금씩 뉴진스와 거리를 두는 듯한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뉴진스가 난 이제 계약 해지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나가도 되는 건지 뭐 위약금 물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지도 약간 궁금한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도어 측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소송을 하느냐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음. 이제 당분간은 어도어도 이제 이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네. 대한 고민을 좀 할 텐데 그렇게 뭐 사실 이제 지금 하이브가 오늘은 반등하긴 했지만 네네.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거는 어찌됐건 유진스가 탈퇴를 하기로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그쵸.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게 원복되기는 힘들 거라는 판단 때문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약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위약금 규모와 앞으로 유진스가 창출해낸 벌어들일 매출액과는 돈과는 차이가 너무 크겠죠. 네, 그 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 실제로 보면 어도어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이 1,103억 원이에요. 1,100억 그러니까 원 하이브 정도. 아래 여러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 중에서 이제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뮤직이 가장 매출이 많고 그렇죠. 세븐틴이 소속되어 있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도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이브 연결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어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사실 하이브는 해외 레이블도 있기 때문에 국내 레이블만 놓고 보면 이 어도어의 비중이 꽤 되는 거고 네네. 연결 영업이익에서는 한 11% 정도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도어의 매출, 그러니까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유진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유진스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가 그쵸. 불가피한데 이게 지난달 27일에 한 21만 1,500원 정도로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유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걸어서 전날 18만 9천 원까지 하락했고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해서 19만 원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유진스와의 계약 관계 에 따라서 좀 주가에 영향이 계속 미칠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제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는 이제 결별을 하는 과정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나 이쪽에선 어도어 측에서는 뭐 늘 뭐 뉴진스를 존중하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하는 또 추후의 행동들을 보면 점점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수순, 뭐 민희진 대표 뭐 그대로 하겠다 해놓고 또 내보내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또 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뭐 하이브 매출 잡을 때 어도어 뉴진스 건 그냥 제외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상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 어쨌든 요 추이는 일단은 지금은 뉴진스 자체가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인데 지난주에 또 주가를 떨어지게 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2020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에 앞서서 하이브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상장 후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한테 준 거예요. 줬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이제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사실 이제 꽤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고 네네.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와 뉴메인 에쿼티 이렇게 세 군데 사실 이스톤하고 뉴메인은 그렇게 이제 익숙한 그러니까요. 잘 사모펀드는 들어보지 아니에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모펀드가 하이 지분에 투자하면서 이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 이제 스틱은 12.2%를 보유하고 있었고 네. 이스톤과 뉴메이는 11.4%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1.4. 계약 내용은 이런 거예요. 투자 원금 대비 몇 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일부를 방위장한테 지급하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익의 한 30%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거였는데 2020년 10월에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이 사모펀드들이 초기에 상장 초기에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스틱 이벤만 놓고 보면 1,039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9,611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네네. 거의 한 10배 가까이를 그쵸. 버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운용사들도 이제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차익의 일부를 방위장한테 준 게 이제 4천억 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이게 기간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밝혀진 것도 좀 의아하고 일단은 뭐 사모펀드는 어쨌든 돈 벌려는 집단인데 이걸 또 방 의장에게 선뜻 줬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한 것도 약속을 한 것도 뭐 회사 대 회사로 한 게 아니라 회사와 방 의장 개인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인수한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PE들이 갖고 있는 지분과 그러니까 하이브의 그 창업자였던 최유정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이제 받은 건데 네. 그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엑싯을 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상장사에 투자할 때는 엑싯 플랜까지 짜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하이브에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상장이 실패할 성장을 안 경우에 하게 되면 이 지분을 다시 되서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풋옵션을 부여를 한 건데 풋옵션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이때 이제 방 의장이 그걸 하이브가 다시 되사주면 사실 회사가 이제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 그럼 내가 사줄게. 개인적으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많았나 보네요. 근데 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만약에 상장에 성공을 해서 차익을 누릴 경우에는 그 일부를 나한테 이제 쉐어를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분 테이크인 거예요. 서로 딜을 한 거군요. 그렇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상장을 못했을 때 엑시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막히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을 리스크를, 이제 방 의장이 지어준 거고 대신 상장을 했을 때 차익을 뭐 그 리스크를 짊어진 대신 쉐어를 보장해 준 하겠다라고 한 대신 거기 수익을 때문에 달라. 이렇게 뭐 한 어찌 거네요. 보면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고 네네. 뭐 방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사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의장으로서 하이브가 상장을 언제 할 거고 상장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방 의장이 짊어질 리스크는 사실상 없었다. 그리고 사실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장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고 아 이게 상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요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 왁구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은어긴 한데. 네. 밑그림이 근데 그려졌겠죠. 어쨌든 네. 이제 상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상장 예비 신사 신청 때나 증권 신고서 제출할 때도 이 계약 주주간 계약 내용을 이제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어쨌든 뭐 미리 좀 사전 작업을 다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뭐 법적 자문을 받았다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적인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네. 향후 차익의 일부를 쉐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리스크를 좀 없애고 가자라는 이제 이런 계약들이 많은데 실제로 언아웃이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한 이후에 회사가 일정 수준의 재무지표 혹은 경영지표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매매 대금을 받는 식의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아웃이요? M&A 시장에서는 이런 언아웃 계약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하이브 계약은 딱 언아웃 계약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언아웃이라는 거는 대주주가 내 지분을 팔 때 대주주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방 의장은 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언아웃 계약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계약이 자본시장에서 흔하지,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아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건데 뭐 이게 뭐 어쨌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진행할 때 이 내용을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의견이고 사실 뭐 김현장으로부터 이제 좋은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김현장에서도 이거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방시혁 이장이나 뭐 이런 사모펀드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장중간사한테 다 알렸다. 근데 상장중간사가 판단을 해서 증권시장에 넣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기존 하이브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상장 전에 알려야 될 사항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죠. 네. 대주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뭐냐면 뭐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주가에 따라서 대출 규모의 상황,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네네. 것들은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시혁 이장이 지분을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뭐 시장 전반적인 평가인 거고 사실 근데 뭐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떨어진 분명히 영향도 있단 말입니다. 뭔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약간 떨떠름하다는 거죠. 뭔가 이게 미리 그 틈새를 잘 활용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맞아, 이게 약간 그래서 도의적이라는 이제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계약이 이례적인 건 하지만 이제 딜 구조가 피의들끼리 거래하는 그러니까요. 거에 갑자기 방시혁 이장이 끼어들어서 개인 간 이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이브가 유상증자를 해서 그 신주를 피의가 가져가는 구조면 그러면 또 이제 그쵸. 이런 계약이 가능하기도 할 텐데 뭐 피의들끼리 거래에 방시혁 이장이 풋옵션을 대신 떠안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한테 방시혁 돈을 이장한테 주라. 이제 차익을 보장해 준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8년, 2019년 이럴 때 네.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방 회장이 제일 잘 알았을 거고 방시혁 회장이 상장 추진하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뭐 약간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상장을 못 할 것 같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면 되거든요. 그쵸. 눈높이를 낮추거나 이러면 상장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2019년, 2020년 때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SK 바이오팜. 그렇죠. 그때 막 카카오 게임즈. IPO 뭐 열풍이었죠. 그렇죠. 네. 조단위 대어들이 이제 그쵸. 줄줄이 상장하고 신기록 매번 깨고 막 이랬죠. 따상 막 이러면서 이제 공모주 투자한 사람들이 공모주수 열풍도 엄청 불었던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2019년 말 뭐 이럴 때도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의적으로 방 회장이 리스크가 완전 제로인 상황에서 뭔가 차익을 위해서 구조를 짠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의혹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 사모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장 초기에 대거 매물로 출회가 되면서 다 던졌군요. 공모가, 그러니까 시초가에 어렵게 이제 주식을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뭐 뒤끝이 약간 뭐 떨떠름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상장 우리가 기억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하이브 상장할 때 막 이슈 엄청 났습니다. 뉴스에서 막 생중계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 흔들렸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 상하펀드 쪽에서의 던진 물량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게 결국에 그러면은 방 의장이랑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호해수 걸리지 않는 물량이 쏟아져서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준 건데 네. 이게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맥스에서 형성이 된 거죠. 거기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상한가를 상한가, 기록했는데 따상갔죠. 갑자기 물량이 막 출회가 되면서 그 첫날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한 60%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고점 네. 대비로 그때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내놨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일 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보호 예수 의무를 지는 이제 그쵸. 주체들이 있어요. 그 주체들이 보면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체제주도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제 상장 전 취득한 주식 중에 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했거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이스톤이라든가 뉴메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스틱도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스틱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보유해서 할 필요는 없었으나 그때 상장할 때 70%는 보유해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네네. 걸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 지분 누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알 지분이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었던 뭐 사모펀드들이 내놓은 거는 확실하고 이 스틱과 이스톤과 뉴메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총 합하면 23.6%였는데 이 중에 15.1%가
예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4.99%, 한 5% 정도가 이제 물량으로 나왔으니까 터는 거죠. 예. 이게 주식에, 그러니까 주가에 물량을,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치 안 맞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틱도 그렇고 다들 하는 게 이 정도 물량에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줬겠냐 주가에. 근데 사실 5% 정도면 상당한 물량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뭐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쪽이 결국에는 뭐 개인들한테 상장하자마자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더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중에서도 이스톤 프라이빗 에쿼티가 훨씬 더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건 왜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톤 P의 구조를 보면 아 이게 기획펀드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일단 이제 2019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네. 근데 설립이 됐는데 19년? 네. 그러니까 하이브 상장이 바로 상장, 전해에 설립이 직전이네요. 됐고 그 설립됐을 때 등기부원 세 명을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방시혁 이장의 측근 그리고 아, 한 명은 이제 증거사 그러니까요. 출신인 분이 이제 대표로 앉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자금을 모집해서 구주를 인수를 했는데 2번째 펀드를 조성할 때는 이제 공동 운용사로 이제 한 군데가 합류를 하는데 뉴메인 에쿼티라는데 여기도 이제 신생 이제 사모펀드인 건데 이 사모펀드들이 2019년 6월, 11월에 각각 펀드 조성해서 하이브 구주 사들인 후에 그다음에 방 이장까지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거죠. 아. 그리고 이듬해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1년 정도 기간이면 이미 이제 상장 주관사 선정해서 그쵸, 상장 예. 작업을 추진하고 재무제표 이제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식을 누구한테 샀냐면 그 기존에 이제 알펜루트라든가 뭐 L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창업자였던 최유진 부사장 이런 분들한테 지분을 샀는데 지금 이 구주를 팔았던 운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하이브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린 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하이브 상장됐고 그 하이브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 한 10배 정도 차익을 냈고 그 차익을 이제 쉐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PF 만들어졌던 그 PF 핵심 3인방은 운용성과 보수를 한 2천억 원 정도를 챙겨서 나눠 가졌고 방 이장도 요 이제 PF로부터 받은 게 2천억 원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프로젝트 하고 나서 2021년에 폐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도 네. 기획펀드라는 그게 게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네. 19년에 상장하기 1년 전에 이 PE들을 만들어 놓고 네. 작업 다 하고 21년에 폐업하고 네. 이거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내부 정보로 거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 이장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그쵸. 사람이고 1년에 상장이 측근들이었고. 가능할 거고 네. 그러면 자 이런 구조에서 지금 내가 상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놨어. 구주 판대. 그러니까 이거 인수해서 1년 후에 상장하자마자 팔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뭐 당국에서 조사하거나 뭐 이게 이래도 법적 네.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감원이 뭐 기재 누락이라든가 뭐 PF의 지분 투입 과정 뭐 이런 이제 거래 전반에서 지금 조사를 네네. 하고 있긴 해요.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하이브는 이제 계속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주주간 계약 내용 상장 주관사들 알렸고 네. 거래 적법성이라든가 사전 법률도 다 진행해봤는데 주주간 사적 계약이고 투자자 보호처에서 문제도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사적 계약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스톤이라든가 뉴메인 보유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네. 기획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좀 그쵸. 져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이제 상장 후 6개월간 보유수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지분을 팔 수가 없는데 그 특수관계인에서 빠져 있는 PF에 최대주 및 특수관계인이 일부 지분을 넘기고 그 와중에 이제 이 PF가 상장 직후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어찌 보면 보호 예수를 피하기 위해 구조를 이렇게 짠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의혹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이 지분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게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이 의심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조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로 좀 그러니까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약간 이번 사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정부 당국이 계속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밸류업도 하고 최근에 지금 뭐 두산그룹,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이어서 이게
사실 대주주의 배 채우기 용이라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 그쵸.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상장 첫날 이런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외국인 투자들이 보기에 또 한국은 그래서 안 돼. 투명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으로 이어질까 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이런 걸 했다는 건 어쨌든 신뢰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뭐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장 자꾸만 이런 게 나오면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한다, 뭐 코인 투자한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하이브가 뭐 이거 논란 자꾸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논란이 계속 나와요. 하이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고 뭔가 좀 조치가 취해지고 뭔가 뭐 명확하게 뭔가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브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오늘 권선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외국인 매수 유입, 미국 한국산 HBM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 일본산 장비는 예외, 피트 이 시각 특징주 아주 IB 투자, 일진전기, 삐아입니다. 지금 미국 지수는 뭐 엄청나네요. 자, 트럼프 시대의 어떤 호황을 예고하는 걸까요? 대단합니다. 뭐 막상 취임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달 안 남겨놓고 거의 뭐 취임식 어떤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마치 축포를 쏘아 올리는 것처럼 지수가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는 지수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수를 본다. 내가 파월보다 뭐 FRB보다 금리 인하 타이밍을 더 잘 맞춘다. 이렇게 주가에 굉장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나쁘면 싫어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에도 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저번에는 금리 인하했다고 지금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직 퇴임 안 했잖아요. 저번에는 그때는 틀리고 이번에는 맞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번에는 자기가 이제 저희 당선인이 아니었으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했더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저러냐. 내가 저기 대통령 되면은 뭐 저기 파월을 다시는 제명 안 하겠다. 뭐 이랬는데 자 지금도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이죠. 당선인이 취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라면 과연 코멘트를 할까 말까 전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코멘트 안 하면 이거 완전 태세 전환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틀리고 이번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면 또 이제 이러겠죠. 주식시장이 아주 좋네. 내 취임을 맞이하여 금리 인하를 하다니. 2026년에 당신 재임명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려나요? 왜냐면 지금 저기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 저커버거도 그렇고 마로라고 리조트로 다 불러가지고 만찬 주면서 지금 약간 뭐 회유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죠? 저커버거 감옥에 넣는다고 해놓고 감옥에 안 넣고 마로라고 리조트에 불렀어요. 제2의 백악관이라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부인은 솔직히 백악관 들어가기도 싫어해요. 마로라고 리조트에 저기 이태리 직수입한 무슨 카페트 깔려 있고 그 방만 80몇 개, 화장실이 50개인데 거기서 살고 있다가 백악관 누추한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라고 리조트 했을 때만 웃고 있죠. 그러다가 백악관 뒤에서 아세요? 트럼프랑 딱 포옹하고 뒤로 돌아서자마자 썩 쏘짓는 거. 그렇죠? 멜라니아여서 그거 엄청 많았습니다. 밈이 아니고 그 증거 동영상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뭐 저커버거도 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겠죠. 자, 다우지수 지금 최고가고. 자, 어제는 또 이제 다우지수를 쫓아서 나머지 세 지수들이 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 다우지수가 지수니까 야, 나스닥 내가 질 수가 있느냐? 나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다우존스에 편입돼가지고 너네 스타일 바꿔줬는데 야, 우리가 원조지. 애플, 엔비디아 다 우리 나스닥 거였는데 물론 다우랑 나스닥이 별개가 아니라 다우는 거기서 30개를 뽑는 거죠. 뭐 아예 별개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다우존스 30에 뽑혔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조죠. 우리가 트렌드의 원조인데 이러면서 또 신고가 갔어요. 그렇죠? 이제 2만입니다. 눈앞에 있어요. S&P 500. 나스닥 2만 시대가 지금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요. 자, S&P 500은 우리도 마디지수 때 뚫어야지 6천 뚫었습니다. 다우존스 6,053.58. 6천 시대가 왔어요. 진짜 부럽네요. 자, 4개 중에 가장 뒤졌던 인텔이 게싱어 CEO가 퇴출되고 사임했지만 퇴출 당한 거죠, 그거. 자, 이 지금 자발적 퇴사인 것 같지만 정리해고예요. 맞지 않아요? 실적 좋고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쫓겨났겠나요? 퇴임했겠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쌍바닥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제. 필반도. 자, 필반도 부활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 4대 지수가 지금 다. 자, 독일 닥스 지금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이자 역사적 신고가. 자, 장대 양봉 뚫으면서 야, 2만에 다가섰습니다. 19,933.62. 야, 다른 나라는 다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자, 브릭스 뭐 하면서 지네끼리 통화해보겠다고 미국한테 막 러시아 푸틴이 하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옆에서 지원 사격했죠. 자, 급락했습니다, 지금. 자, 브라질은 한 단계 더 빠졌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릭스들이 지금 대항하려고 지금 엄청 기어오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지금 이걸 트럼프가 누를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인도는 일단 한 발 올라서서 브라질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릭스. 중국은 뒤에 나올 거고요. 자, 니케이 급등했습니다. 자, 니케이는 당연히 급등하겠죠. 오늘 일본산 HBM 장비만 제외돼가지고, 그쵸? 일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쿄 일렉트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증착 장비 1등이자 세계 반도체 장비 종합 1등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ASML, 그리고 지금 식각 장비의 1등 있고, 그 다음에 이 증착, 식각, 뭐 패키징 전부 하는 도쿄 일렉트론이 여기 있죠. 자, 니케이도 일단 이동평균선을 모두 뚫고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 각권도 급등했죠. TSMC. 이 지금 그 TSMC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대만 침공 리스크 때문에 워렌 버핏이 단타치고 TSMC를 버렸지만 지금 결국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TSMC에서 원래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잖아요. 젠슨왕을. 그러다가 엔비디아에 나는 엔비디아를 키워보겠다 해서 남았는데 젠슨왕 CEO랑 TSMC CEO랑 서로 적이잖아요. 대만계에다가 서로 존중하는 사이죠. 가장 큰 고객사고 서로 엔비디아 TSMC가. 자, 일단 급등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증시가 좋아요. 자, 상해까지 지금 급등했어요. 귀주모테주 1등. 자, 급등했고요. 역시 갭 상승이 컸죠. 갭 상승을 지켰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갭 상승의 의미가 커졌고요, 점점. 자, 심천이 급등했다는 건 뭐예요? CATL이 급등했다는 거죠. 시가총액 1등이 CATL이니까요. 닝더스다이죠. 자, 급등했고요. 자, 다 올랐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수 안 준비했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여기 지금 갈림길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지금은 쌍봉이죠. 이거를 쌍봉울이라고 해요. 쌍봉울에서 이게 쓰리봉으로 만약 무너지면서 21선 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밑바닥에서 쓰리바닥 찍고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갈림길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1,400씩 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이게 수렴형이 위로 터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박살나면서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자, WTI는 계속 안정적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시가총액 상위죠.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뭔가요? 14위에 도쿄 일렉트론. 이게 한 12위 정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ETF가 끼어 있어서 ETF 빼야 되거든요, 사실. 도요타가 원래 1위고요. 한 12위 정도 되죠. 도쿄 일렉트론이 지금 4.23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해초학이 그 다음에 오르고 있죠. 일본 소부장들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해초학은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고 지금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예요. 일본이 무슨 뭐 우리나라 때문에 뭐 옛날에 반도체를 내줬다. 소부장은 아직도 최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소부장 갖고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크게 흔들렸었죠. 그러다가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소재나 뭐 부품 이런 쪽에서 조금 자생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자생력을 높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소부장을 아직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활하려고 하고 있죠. 구마모토에 TSMC 지어지고 있죠, 지금. 자, TL은 전체적으로 다 잘하거든요. 이 지금 반도체 제조 공정이죠. 증착, 노광, 식각 모든 걸 다 하고 패키징까지 됩니다. 자, 도쿄 일렉트론 세계 4위 안에 드는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고, 그렇죠? 지금 KLA까지 넣으면 5대 기업이죠. 미국의 KLA까지 넣으면은. 뒤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식각 생각 안 난 게 램리서치예요. 램리서치가 있었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자, 야놀자 관련인데 지금 이게 야놀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증권에서 분류한 거라, 그렇죠? 이게 뭐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저기로 한 거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거래소 업종 분류 안 보죠. 왜 안 보죠? 예전에 증권방송에서는 거래소 아침에 뭐 시황방송할 때 오늘의 업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했죠. 왜냐하면 그 거래소의 지금 보수적인 업종을 따르면 시황을 전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HLB잖아요. HLB 현대라이프 보트의 줄임말이죠. 구명정 만들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조선업체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그 거래소에서 분류가 바이오로 옮겼잖아요. 매출액 50%를 넘겨야지 옮겨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바이오 시대가 와서 막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가니까 그때 시류에 편승해서 우리도 주가를 높여보겠다고 그러면은 사업 목적에 바이오 딱 추가해가지고 매출이 0.005%도 안 나오는데 바이오 기업으로 만약에 신청해갖고 거래소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를 해줬다고 쳐봐요. 만약에 빵 만드는 회사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거래소의 업종 분류는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 그 시황을 읽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읽느냐? 이렇게 증권사에서 섹터별로 분류해 준 거를 보던가 아니면 ETF들 있잖아요. ETF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앨런 머스크 ETF, 막 트럼프 ETF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걸 보고 읽던가. 거기에는 업종 분류, 거래소 업종 분류랑 상관없이 그 종목들을 섞어서 넣죠. 가장 핵심 종목들을. 그리고 이것들은 증권사에서 그냥 알아서 만든 거라 증권사마다 틀려요. 지금 야놀자 관련주로 돼 있지만 사실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가는 거는 야놀자가 지금 위메프, 티메프 사태 있죠. 티메프 사태 때문에 야놀자라던가 여기어때가 유니콘 기업으로서 들어오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야놀자는 지금 나스닥을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야놀자가 몸값이 가장 뜨거울 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 상황이 가장 좋을 때 대비를 해야 몸값을 높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놀자 지분에 투자한 건 맞는데 지금 움직이는 동의는 스페이스X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아이비 투자가. 지금 앨런 머스크 아니면 트럼프잖아요. 지금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랑 계속 보여드린 대로 그 지금 데이너 화이트 백사장 있죠. UFC 회장, 사장. 그 세 명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둥글고 있었잖아요. 그 세 명이 실세라고 해요, 이번 정권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따라가는 거죠. 지금 머스크가 무슨 말 하면은 아무도 찍소리 못 하잖아요. 로키드 마틴 보고 바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드론을 만들지 왜 너네 F-35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만들고 있냐 이런 얘기 해도 머스크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상황이에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몸값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저커버그도 마라로그 리조트로 부르면 안 올 수가 없죠, 지금. 그 사건이 왜 지금 진행됐는지 아시죠? 옛날에 X 전에 트위터에서는 이 지금 트럼프의 계정을 금방 부활시켜줬는데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가 부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완전 뿔이 나가지고 저커버가 찍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알아서 트럼프 미디어그룹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마로라고 리조트를 불렀는데 이번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지금 장면이 재밌죠. 만찬을 즐기자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이 너무 피해 초대장이.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스페이스X가 지금 지분 매각 소식이 지금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가 약 500조 원 정도? 스페이스X가 내부 주식을 매각해서 외부인에게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치가 5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100조 원 이상이 올라간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정확한 수량은 안 나왔는데 스페이스X에 투자한 지분이 있다. 해서 지금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전선 관련주죠. 전선 관련주는 지금 계속 좋은데 어저께 히타치 보여드렸죠. 히타치가 1위예요. 이 변압기 시장, 전력기기 시장에서 히타치가 전 세계 점유율 11%로 단독 1위고 우리나라가 다 합쳐도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대장이고 전선주로 가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LS 일렉트릭 이렇게 3대 장이죠.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진전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차이가 뒤로 가서 뭐 나올 건데 그냥 한꺼번에 다 말하게 됐어요. 시간 관계상. 일진전기는 지금 중소형주라는 그 캐파의 차이도 있지만 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한 그 3대 장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미국의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외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보편관세 10%를 일단 때리고 시작하고 중국에게는 거기다가 또 10%, 20% 더 매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일진전기는 우리나라 홍성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한국이 우호 국가지만 홍성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면 무조건 10%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3대 장보다 불리한 면입니다. 미국 내 공장이 없다는 게. 그래도 지금 워낙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3대 전선주가 세니까 5.34%, 얘 일진전기도 지금 가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 처음에 이 지금 일진전기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예, 이렇게 쭉 보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있고. 자, 그다음에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도 지금 1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히타치 이게 1등주예요. 1등주들은 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고점 돌파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등주, 3등주들은 지금 11선에 걸려 있고요. 제일 약한 게 LS 일렉트릭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삐아입니다. 삐아. 자, 삐아입니다. 삐아도 지금 실적장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삐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좋은데 이게 어바웃톤이라는 스타디셀러 제품이 올리브영 지금 700개 매장에 입점해 있는데 블러 파우더 팩트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리브영하고 다이소가 완전 화장품의 전초 기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뚫은 지금 삐아가 굉장히 성장세가 있다. 그리고 삐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74개사를 다 통틀어서 지금 그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르는 게 있긴 있다. 근데 시장 전체가 하드 캐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든 미국이든 머스크한테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자, 출산율 타령에, 방위비 인상에, HBM 장비 통제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머니 무브는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고 정신이 없고 수익률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 전략을 그래서 또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담한 대담에는 처음 출연이신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담해지네요. 대담한 대담. 대담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담하게 또 해야지 속 시원한 전략을 예.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답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러 패권에 너네 도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브릭스에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뭐 UAE, 이란, 이라크 등등이 또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브릭스를 견제하면서 외마디를 지른 것도 결국 중국 견제죠. 네. 브릭스에 차이나가 포함이 되잖아요. 네, 중국 결국. 그렇죠. 러시아랑 어르렁거릴 일도 아니고 브라질하고도 그렇게 또 어르렁거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안 맞을 거예요. 룰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주의, 예. 보수고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뭐 좌파 대통령이니까 전혀 서로의 성향은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브릭스에 있는 나라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인도와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력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죠. 네.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마 이걸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얻을 인사이트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로 갈 것이다.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면서 가능성이 열려 있죠. 네. 그러면서 그 부분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러시아나 중국의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의 주도권도 놓지 않겠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USTR을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우스 네. 대표의 저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사실상 트럼프의 이 사고 방향하고 일치를 해요. 네, 무역 통상 그렇습니다. 자죠. 네. 관세를 하고 보호무역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트럼프 이기는 더 일기 때도 그랬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그대로 따온 거예요. 네. 그리고 America First도 그대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도 아예 취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거나 다름없고 트럼프 임기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브릭스를 견제한다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이라도 패권을 노려 안 돼. 이렇게 엄중 경고를 날리고 있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브릭스 국가들이 한다. 남아공하고는 더 싸울 일도 없겠죠. 네. 앞서 우리 또 분석을 잘해주셨던 코너에서의 설명도 뭐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또 고향이 남아공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총회하는 일란의 고향이 남아공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굳이 척을 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이제 관세와도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보면 우리가 일본이 이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이른바 우리가 당시에 타임즈의 표제도 헤드라인이 Japan Invasion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침공이다. 그러면서 만평의 그림에 진주만이 있고 하와이를 침공했던 것처럼 미국을 무역으로 수출로 침공해 오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중국 어림도 없어.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브릭스 정조주는 결국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 주요국들이 트럼프 눈치를 엄청 보면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주요국인 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할 것 없이 지금 뭐 두더지 게임이다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데 중국도 눈치를 보고는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의 길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시청자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꼼짝 못하지?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종의 방아쇠 효과라고 여전히 독일에 상당히 이 많은 차량 수출을 미국이 받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머세디스를 어디로 팔 겁니까? 중국이 사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이 사줍니다. 그래도 가장 구매력이 확보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도체 만들면 어디서 사주나요? 중국도 사가지만 미국이 사주는 거죠.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우니까 그렇죠. 무시할 수 없다.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폭넓고 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이 컨슈머 파워입니다. 이른바 소비 이 파워가 되는 것이죠. 소비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나라의 이 핵심 수출품을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는 중국 눈치를 좀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도 지금 임기를 9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캐나다 경제도 좀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근데 25% 매길 거야. 이러니까 쪼르르 하고 바로 29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플로리다의 마르라고로 공개되지 않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트레이더 총리로서는 다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서 자택을 찾아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르라고로 예.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예전에 좀 악연은 있어요. 뭔가 서로 으르렁거렸던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바로 이제 우방의 우방이죠.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이 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닥토닥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 좀 저기 마약 좀 안 들어오게 좀 어떻게 해봐. 알겠습니다. 그 좀 저기 불법 이민자 좀 안 들어오게 좀 그 트루도 총리가 좀 어떻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세는 좀 있어봐. 결국 관세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이야기는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있어서 미국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수준이 아니면 내가 먼저 그걸 협상 안 해주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잘못하면은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큰 몽둥이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근데 중국은 뭐 경제적으로 뇌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증시는 투자 심리를 반영하니까 향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중국 증시는 버틴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잘 간단 말이죠. 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 글로벌 시스템 구조를 보면은 그래도 유럽 국가들도 나토도 안보상으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네. 그럼 뭐 미국이랑 별개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 끼고 우리가 하겠다. 안 되죠. 이 북대서양 조약의 기구의 주축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 없이 나토가 존재한다. 또 미국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존재한다. 호주가 존재한다. 뉴질랜드가 존재한다. 남미가 존재한다. 어려워요.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면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륙의 굴기죠. 자립해 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으로 고사양의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수출하지 마라.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예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들을 중국에 판매를 안 하는데 지금 중국 제품들을 보면 샤오미도 그렇고 하웨이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바짝 CATL도 그렇고 제품 성능이 거의 우리 밑에 코 밑에 와 있어요. 이건 뭐냐? 내부에서 해결한 거예요. 네.
중국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내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막 한참 이제 세계 공장을 할 때보다는 성장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안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중국 시장의 이제 특징인데 최근에 이제 상하이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런 내수 진작 말 그대로 스스로 홀로 서기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표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차이신 민간 기업의 이 경제 지표죠. 제조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1년에 쭉 소비 진작,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 부채 탕감 이런 부분들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1930조 원의 지방 부채. 그러니까 이른바 상하이권, 그다음에 우리가 서창권, 그다음에 이 베이징권, 충칭권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중국도 너무 못 살잖아요. 이른바 농공이라 그러죠. 네. 그런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으면 뭐냐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그냥 뭐 60%, 70% 여기다 심지어는 100%짜리도 있습니다. 관세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10%를 더 할게 이러니까 이 값싼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장비를 쓰던 미국 기업들은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값싼 거 우리 썼는데 여기다 관세를 매겨? 그럼 비싸지는 거예요. 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사두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제품을 빠른 속도로 지금 수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쟁여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둘러서 이제 중국산 수입품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중국 경제 자체가 지표가 호조가 되는 일종의 계속해서 중국을 때렸더니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은 그럼 중국산 빨리 좀 사서 우리 그냥 미국 쪽에다 갖다 놓자고 네. 이러면서 오히려 제품들이 더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쓴 그런 결과죠. 통계죠. 왜냐하면 지금 TV도 중국이 세계 시장 30%, 우리가 29% 역전이 됐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중국의 그 11월 차이신 제조 PMI가 있는데 51.5로 지난달보다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관세 폭탄 효과 때문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 지원책에다가 이런 대외 변수가 오히려 호재로 작동을 한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악재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또 홀로서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위협이 가해지니까 내부에는 이런 경계심에 의해서 오히려 더 결집이 되면서 1930조 원의 지방 부채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도 집행이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제조 PMI 제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제일 끝단 부분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반등했네요. 이게 이제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올 수 있냐면 이게 중국 제조업 이게 차이신 지수인데 이게 좀 경기 확장 국면인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50 이상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건 밑으로 꺾여 내려가지 않고 4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극단적으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최근에 이런 일련의 이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대책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가더라도 중국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정을 퍼부어서라도 더 좀 소비 진작을 하겠다. 내수를 좀 올리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 좀 조금 짧게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내수 진작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5천만 가지고는 내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하게 구분해 14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인구수가. 그렇죠. 5천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PC에 HBM이 하나만 들어가는데 10개를 더 붙일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고 중국은 정 안 되면은 사실 중국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폐쇄 경제였잖아요. 네. 외부로 열려 있는 개방 경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따져본다면은 중국은 조금 이제 홀로서기로 가는 모습. 그게 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모습.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중국과 관련된 돌파구를 좀 마련할 게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뚫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에서는 그 매년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그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보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중국답게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이제 제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한편 있고 이제 트럼프 취임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이후에도 뭔가 카드를 꺼낼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경쟁력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협상하게끔 만들거든요. 왜? 네. 때렸는데 별 효과가 없어. 안에서 잘 버텨주니까. 그러면 협상 카드는 더 크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었을 때 관세라든지 이런 협상을 할 때 한국이 유리할까요? 중국이 유리할까요? 에이, 중국과 그렇게 싸우는데 중국과 협상이 돼요? 아닙니다. 중국과는 오히려 협상이 돼요. 때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때려서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얻어낼 게 있다는 거거든요. 정경제적인 게 아니면 캐나다로부터는 어떤 자원과 관련된 부분, 멕시코로 관련해서는 어떤 불법 이민과 관련된 부분 얻어낼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중국을 계속 때린다는 얘기는 중국과 뭔가 협상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달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꽁쪼, 이 꽁쪼 일을 한다는 거죠. 네. 이 회의가 있고 여기서 사실은 경기부양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뭘까? 지금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한 방이 더 나와야 된다. 이 한 방은 뭐냐면 중국도 참 돈 안 써요. 중국 사람들도 예.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에 일종의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 예. 그럼 뭐냐? 이거 소비 쿠폰이라는 것은 써야만 할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만 원 현금에 쿠폰 30만 원짜리를 주면 100만 원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내년 3월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두 가지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양회, 류양회의.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결정이 될 거예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아무 이유가 잘 없는데 무비자를 단행했죠. 예. 그러니까 입국을 허용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중국이 좀 우리하고의 관계가 좀 설렁설렁했으니까 대사도 좀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하고 좀 우리하고의 관계를 신경 쓴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요. 이렇게 무비자로 뚫어놓은 거 관광객들이 라이 많이 들어와라. 중국의 내수를 진작하는 겁니다. 우리만 무비자가 아니고 일본도 무비자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무비자라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와라. 장가계로 와라. 청두로 와라.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전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교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국의 이런 전략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시간이 많이 없죠.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만. 예.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시로 보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조금 트럼프 리스크에 너무 우리가 수세로 방어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때수록 좀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turn around. 네. 하지만 우리가 이때 터닝 포인트 전략으로 좀 원전이나 방산이나 제약이나 바이오를 좀 노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뭔가 ETF가 됐든 상장지수부터 노리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입니다. 네. 자, 중국이 좀 더 뚫린다. 상하이 지수도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때 중국 시장에 많이 좀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있었잖아요. 뭘 노려볼 건가? 중국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공상은행 같은 금융주입니다. 네.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그리고 중국이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 반도체 못 넣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중국이 바이오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금융이나 또 반도체나 바이오 또 중국의 전기차, 중국 시장의 전기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노려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하나만 딱 여쭤보면 네네네. 지금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말고 건너뛰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주목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대표적인데 그 한 말씀 좀 그렇죠. 마무리 말씀 들어볼게요. 예. 비트코인은 간다. 히트다 히트가 아니라 비트다 비트.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거나 간에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따위 투자를 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을 중너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도 전략 위축 찬사나 하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가 됐든 우리가 또 앞으로 투자의 기준으로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까지는 우리가 좀 나가기는 힘들다 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하고 그냥 비트코인 내가 좀 전부 그냥 몰빵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왜? 물가나 여러분들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적정 수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배 소장님하고 오늘 해봤지만 저희 대담에 아주 시원한 분석 아주 적격이신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지금 12월 더 잘 보내야 됩니다. 조금 더 긍정의 기운을 갖고 봐야 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장님 따라서 리액션 막 하게 되네요. 아유, 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카오보단 네이버다라고 계속 외쳤는데 주가가 올라가네요. 그래서 카카오를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카카오 주가가 왜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카카오 어제 하루만 봤을 때 카카오가 5%, 카카오페이가 8%,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다 올라갔습니다. 카카오의 11월 14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카카오는 지금 미국에서 팔란티어를 기점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 시장에서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는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도 별로 상관이 없죠.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카카오가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조금씩 더 재개하게 되면 AI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럼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더 늘리게 되면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카카오가 그 정도의 돈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가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현금성 자산,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이 5조가 넘어가더라고요. 5조 7천억 원이 넘게 현금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 9월까지의 집계를 봤을 때 자회사 수를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회사들을 다 처리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말 많았죠. 카카오 안에서 이른바 해먹는 사람 너무 많다. 이런 불확실성, 비도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쳐내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금성 자산이 5조 7천억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동안 4조 6천억 원을 갖고 있는데 네이버보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카카오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AI 투자하는데 카카오가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지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는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2024년 3분기까지는 거의 1조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적지만 네이버는 오히려 투자를 줄였는데 카카오는 투자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는 작년 대비해서 투자를 20%나 증가시켜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신사업, AI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 카카오는 선 구조 조정을 했죠. 이미 어려운 시기를 먼저 겪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조 조정이 된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지금 광고나 플랫폼이나 그리고 AI 쪽에 투자가 집행이 된다면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저는 한쪽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카카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지난 15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카카오의 주가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너무나 멀리 남아 있습니다. 16층에 아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카카오 주가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상승세를 유지하는 오늘장이었으면 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1부, 2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